2025년 새해를 열며 주요 정치 현안 토론해 보겠습니다.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박완석 전 정의당 의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새해 첫날입니다. 여객기 참사로 전 국민이 2025년을 무겁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새해를 맞는 소감, 박완석 의원님 먼저. 예, 12월 3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일으킨 위헌적인 비상계엄과 내란 사태로 인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네. 그 가운데 이 새 밑에 또 저런 여객기 참사가 일어나서 더 힘들고 참담한 그런 한 해를 보냈는데요. 정말 새해는 우리가 일상을 회복하고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그런 새해가 됐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지금 이 시간 굉장히 마음이 힘들 우리 항공기 참사 유가족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김 실장님. 예, 뭐 어제가 연말이고 올해가 이제 1월 1일 새해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에서 지인들로부터 새해 인사 문자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근데 영 느낌이 남다릅니다. 그러니까 한 해를 정리하고 한 해를 맞이하는 그런 어떤 송구영신의 어떤 그 느낌보다는 어쩌다 우리가 여기에 이 지경까지 왔느냐라고 네. 하는 좀 스스로를 좀 돌이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새밑과 새해인 것 같고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가 중심을 못 잡고 정치가 제대로 정상적인 작동을 못 하기 때문에 네. 지금의 이제 경제, 민생은 말할 것도 없고 이런 대형 참사까지 겹치면서 저는 대한민국이 위기 중에 위기에 지금 진입하고 있다. 불안과 혼란이 계속 가중되고 있는 것이고, 그 중요한 원인은 무엇보다도 정치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대통령의 비상계엄으로부터 촉발된 지금까지의 여야 정쟁과 당리당략의 모습들이 계속되면서 경제와 민생은 내팽개쳐져 있고, 이런 참사까지 벌어지는 상황에서도 정말 국민들은 가슴을 치면서 답답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2025년은 정말 좀 이런 불안 요소들이 좀 말끔히 정리되는, 네. 그러면서 새롭게 좀 눈 시야를 맞게 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새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근식 실장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정치가 국민을 좀 걱정을 해야 되는데 국민들이 정치를 걱정하는 네. 상황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2025년 탄핵 정국 큰 틀로 봤을 때 전망이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바람이라고 할까요? 한 말씀씩 좀 주시면, 김근식 실장님. 예, 이미 이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이 가결이 돼서 헌법재판소에서 심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어제 이제 최상목 대행이 네. 그 논란이 있었던 헌법재판관 두 분을 임명을 했기 때문에 네. 최소한 8인 체제로 심리가 이제 조금 속도를 낼 수 있고, 네. 그리고 어떤 결정이 나오든 국민들은 일단 납득이 가능한 일정한 정도의 정당성은 확보를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2024년에 어수선한 연말, 그리고 2025년에 새해가 새해 같지 않은 이 불안과 혼란을 가장 먼저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이 대통령 탄핵에 대한 심리가 정당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결론이 나서 어떤 식으로든 이 불안 요소를 하나를 좀 정리를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저 개인적으로는 물론 탄핵이 기각 아니면 인용이겠습니다만은 네. 지금 공조본이나 검찰 쪽에서 지금 수사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는 걸로 봐서는 대통령에 대한 이 탄핵 심리가 좀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결론은 이렇게 너무 늦어지지 않지 않을까. 네. 빨리 진행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공정하게 진행이 되기를 또 소망해 봅니다. 네. 박 의원님. 일단 제일 중요하고 시급한 게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완결성 있는 체제를 갖추는 거였는데, 여전히 좀 불완전한 면이 있지만 어제 2명의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을 최상목 대행이 행사함으로써 일단 탄핵 심사를 할 수 있는 정당성이 확보가 됐고 속도를 내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예상을 하고요. 좀 아까 이제 김근식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된다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전망을 해보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 91일이 걸렸는데요. 그렇죠. 그때 17차례 공개 변론이 있었고, 또 상당수의 증인들을 신문하는 그런 변론 길이 열렸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전 국민이 생중계를 통해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일으킨 불법 위헌적인 범죄를 다 네. 목격을 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복잡한 심리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 아닌가 싶고, 이미 내란의 그 주요 임무 종사자들을 비롯한 종범들이 다 구속
기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별다른 쟁점이 그렇게 없을 가능성이 있어서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헌재 심사가 완결될 수도 있겠다. 저는 뭐 인용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요. 네. 또 한 축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 지금 체포영장이 발부됐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인신을 확보하고 나서 이제 형사 절차가 진행이 되는 건데 아마 이제 체포영장 집행에 성공한다면 곧바로 이어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고 신병을 확보한 가운데에서 이제 기소를 비롯한 향후의 재판 절차가 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이제 조기 대선 국면이 열리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조기 대선을 통해서 누가 어느 당이 집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이 육공화국 시스템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도적으로 구조적으로 어떻게 보완하고 극복할 건가 이게 동시에 좀 논의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헌 부분도 좀 네. 말씀을 주시는 거군요. 네.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예상하셨습니까? 글쎄요. 왜냐하면 체포영장이라는 건 이제 일반 형사법에 따르면은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에 대해서 검찰과 경찰이란 사법당국이 소환을 요구했을 때 그게 불응하고 네. 그 불응이 계속됐을 경우에는 사실 이제 체포영장으로 강제로 이제 인신을 확보하게 돼 있는데 뭐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심사 기간이 좀 길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고 그다음에 그렇지만 어쨌든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입장에서 본다면 세 차례나 어찌됐든 출석 요구에 이제 불응을 했고 네. 그리고 지금 상황은 아까 박 의원님 말씀대로 그 관련된 사건 정범들이 지금 구속되고 기소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마도 체포영장에 대한 그 서부지법의 그 영장 전담 판사도 고심이 깊었겠습니다만 네. 저도 개인적으로는 영장이 혹시 발부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렇게 전반적인 생각하셨군요. 그 범죄 혐의의 소명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일단 대통령께서 본인이 국민 앞에 밝힌 대로 좀 당당하게 소환에 임했다고 한다면 굳이 현직 대통령을 체포영장까지 신청을 하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불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는 필요하고 당사자는 불응하고 그러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게 이게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입니다. 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범죄 혐의가 일정 정도 관련자들에 의해서 소명이 되고 있고 계속 불응하고 있기 때문에 체포영장의 발부 조건은 일단 요건상 맞아 있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현직 대통령을 어떻게 할 것이냐. 네. 그다음에 또 대통령 측에서 계속 공수처의 수사 권한이 없다라는 이야기로 이제 법리적인 논쟁을 했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꼼꼼히 들여다보느라고 좀 예상보다 시간이 길지 않았나. 그러나 발부는 예상이 좀 됐던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영장 발부 사유를 봤더니 이제 범죄의 상당성도 좀 있었고 예를 들면 지금 김 실장님이 언급해 주셨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부분 앞으로도 응하지 않을 것 같다. 뭐 이런 부분이 이제 배경이 됐던 것으로 보는데 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 그리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힘은 좀 반대하는 의견들을 얘기했어요. 아니 이게 도주할 뭐 대통령이 어디 도망가겠느냐. 그리고 증거인멸할 우려가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적절하다 이런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근데 생각하십니까? 이제 국민의힘의 그런 반응은 우리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 발부의 요건과 구속영장의 요건을 뒤섞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 온당하지 않은 그런 비판을 하는 거라고 보고요. 네. 체포영장은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를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네. 앞서 김근익 교수님도 말씀하셨듯이 범죄의 상당성이 있고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불응할 때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보다 사실 훨씬 더 요건도 간단하고 네. 심사도 굉장히 짧습니다. 어제 이례적으로 33시간 그러니까 구속영장 발부에 준하는 그런 고심을 한 이유는 아무래도 현직 대통령이고 또 공수처 수사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법적인 시비가 있고 이런 것들 하나하나 다 검토해서 신중하게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거라고 보고요. 때문에 뭐 도주 증거인멸의 우려를 얘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주장이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출석에 불응하더라도 수사기관의 이 출석 요구에 협조적으로 본인이 출석하지 못하는 사유를 설명하면서 네. 만약에 출석 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체포영장까지 안 나왔을 겁니다. 근데 출석 요구서조차 수령하지 않으면서 원천적으로 법 집행을 거부하겠다 이런 모습을 보였고 그건 앞으로도 똑같은 그 행태가 예상되기 때문에 아마 법원에서도 영장이 발부된 게 아닌가 싶고요. 이게 또 이제 영장 집행을 앞두고서
그런 이제 불응의 모습을 이미 미리부터 지금 예고하고 있는데 저는 현직 대통령이라는 점을 여전히 탄핵 수조가 돼 있지만 감안한다면 마지막까지 그렇게 법치주의에 불응을 하거나 이런 어떤 후한무치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 의원님, 그 공수처가 그 체포영장을 청구한 법원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굉장히 비본질적이고 불필요한 논란이라고 보는데요. 원칙적으로는 공수처가 공소를 제기하는 사건의 1심은 이제 중앙지법에서 네. 하게 돼 있는데 예외적으로 다른 법원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범죄가 발생한 지역이나 혹은 증거가 보존돼 있는 지역이나 혹은 관할 지역이나 주거 지역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다른 사정을 적용할 수 있고 한남동 관저가 서부지법 관할 범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거기에 영장을 신청해서 발부받았는데 이걸 두고서 이번에 이제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 네네. 정계선 판사가 서부지법원장이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영장 받기를 용의해서 여기다 신청한 거 아니냐.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그건 재량입니다. 공수처 검사에. 그걸 가지고서 뭐 시비하거나 혹은 영장 신청 발부가 위법적이다 정당하지 않다 말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박은실 이제 실장님. 네. 예, 저도 이제 우리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제 서부지법에 일부러 이제 뭐 영장 쇼핑을 했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문제 제기를 하는데요. 저는 그동안 이제 공수처의 편향성에 대한 이제 불만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이제 불신이 좀 배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 이게 정상대로 그냥 관례대로 했으면 이런 불씨까지도 다 잠재울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 공수처하고 그다음에 그 경찰의 국가수사본부하고 검찰 그다음 군검찰 서로 경쟁적으로 수사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네. 그때 공수처가 맨 처음 했던 게 대통령에 대한 출국 금지였습니다. 현직 대통령 출국 금지라는 게 사실은 일종의 언론 플레이적 성격이 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공수처였기 때문에 또 기존에 또 공수처가 문재인 정부 이후에 설치된 다음에 해왔던 좀 정치 편향적 시비를 보면 일정 정도의 좀 지나친 좀 정치적 행보 아니냐라는 의심이 있었기 때문에 서부지법에 굳이 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서는 좀 불만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수처가 좀 더 깔끔하게 이런 불만들을 다 잠재울 수 있는 적법화되고 절차대로 정상적으로 했으면 좋았을 거라 아쉬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세기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에서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는 거기에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서 순응을 해야 된다고 보고 만약에 우리 국민의힘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어제 그 윤곽근 변호사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적법한 절차라면 언제든지 당당히 임하겠다 이야기를 했어요. 네네. 저는 그래서 이제 영장 집행 문제가 남아 있는데 집행을 할 수 있을지도 사실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주일의 기한이 지나면 도과돼 버리면 영장이 이제 효력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영장을 재청구할 수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물리적 충돌이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그럼 영장을 재청구할 시에는 제발 공수처가 서부지법이라는 그런 편법의 의심을 받지 않도록 중앙지법이 해주길 바라고. 그래서 중앙지법 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에서도 뭐라고 할 말은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계속 이야기하는 게 공수처는 권한이 없다, 수사 권한이. 네네. 그런데 공조본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지금 국수본과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찰 국수본이 공수처에 또는 경찰 국수본이 검찰에 영장을 신청하고 청구하는 방식을 좀 절차를 밟아주면 어떻겠느냐. 네. 그러면 저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이의를 제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장 집행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집행이 무산돼서 다시 청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고 한다면 그 사부지법이라는 논란, 그다음에 공수처의 수사 권한에 대한 논란, 그럼 경찰 국수본이 나서서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뭐 절차를 좀 밟아가면서 하면 저는 그래도 결론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논란을 아예 처음부터 좀 불식시키는 절차를 밟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윤 대통령 측은 적법한 절차가 네. 진행되면 응하겠다고 했으니까 만약에 예. 이제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절차를 밟으면 윤 대통령 측도 다른 명분이 없지 않겠느냐. 그렇죠. 그 말씀이신 거죠. 일단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은 이번 영장 발부로 일단락이 된 거죠? 그렇죠. 법원이 아마 그 대목에 대해서 이제 신중하게 검토를 했을 거고 수사권이 직접 그 법에 명시가 돼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직권남용 범죄의 관련 사건으로 인해서 수사할 수 있다고 해석을 내린 걸로 보고요. 그리고 수사권을 직접 가지고 있는 경찰과 지금 공조본을 구성해서 공조 수사를 하고 있고 경찰이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한 마당에 그에 대해 수사권 논란을 벌이는 거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계속 이제 논란을 벌이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수사에 불응하는 명분수사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적법 절차를 갖추면은 뭐 응하겠다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시간 끌기용 핑계일 가능성이 높고요. 헌법재판소의 재판 준비 기일에도 응하지 않다가 당일에서야 변호인 선임하고 또 그 변론 준비 기일에서도 별로 타당하지 않은 얘기를 하다가 헌재 재판관들로부터 지적을 받았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윤 대통령의 심리는 지금 이제 뭐 수사기관에 혹은 헌법재판소에 이런 헌법과 법률에 따른 법 집행에 대해서마저도 불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에 대해서 현직 대통령의 권한을 주장하는데 대표적으로 저 영장에 대해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는 건데 범죄 혐의가 있어서 그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발부받은 게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한 게 아니거든요. 저건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할 대상이 못 되는 데다가 가처분 신청까지 했는데 저게 어떤 처분성 있는 행정행위가 아니고 법원의 사법적 행위이기 때문에 그 가처분 신청이나 권한쟁의 심판 전 각하될 걸로 예상을 하고요. 설사 그게 각하되지 않더라도 공수처가 법을 집행하는데 아무 문제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 부분은 예, 저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가장 이 부분을 국민들도 보는 게 지금 불안하고 영장 집행에 과연 할 거냐 말 거냐 그러면 또 다시 또 청구를 해야 되느냐 이런 정말 그 새 밑과 새해 불안을 계속 가중시키는 요소가 결국 대통령이 소환의 요구에 불응하는 것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대통령이 이미 대국민 담화에서 당당하게 수사든 재판이든 탄핵이든 다 당당하게 임하겠다고 했으면 저는 당당한 입장을 보여주고 당당한 자세로 걸어 나가서 저는 소환의 요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저는 지금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대한민국 세계 10위 경제대국인데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영장을 발부받아서 영장을 집행해야 되고 대통령을 양손에 끼워서 끌고 와야 되겠습니까? 이건 우리나라로서도 창피한 일이에요. 그렇다면 이유는 간단한 겁니다. 구속영장은 차치할 문제라 치더라도 일단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가 광범위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내란 혐의에 대해서 대통령 스스로는 정당했다고 스스로 좀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 발로 소환에 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당당하니까. 저도 정치를 하면서 여기저기서 형사사건으로 고소를 많이 당합니다. 그러면 경찰 쪽에서 연락이 오죠. 그러면 제가 이래저래 피한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내가 정당하면 오히려 경찰서에 날짜를 조정해서 가가지고 내 입장을 소명을 하고 무혐의 처분 받는 게 그게 정치인의 기본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속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앞서도 이제 윤 대통령 측에서 얘기했지만 탄핵 심판을 받고 수사는 좀 그 뒤에 받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들이 윤 대통령 측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일종의 시간 끌기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또 탄핵은 아마 그게 이제 기각을 기대하면서 탄핵을 먼저 받고 기각이 되면 현직 대통령으로 복귀가 되기 때문에 수사에 대해서도 일정 정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할 것 같은데 헌재는 헌재고 수사는 수사입니다. 이게 따로 있는 거죠. 따로. 왜냐하면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당연하죠. 수사라는 것은 내란이라고 하는 큰 혐의와 관련된 광범위한 수사를 하는데 대통령의 탄핵 일정에 맞춰가지고 이걸 뒤로 미룬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오히려 탄핵에 대해서 당당하게 임하는 것처럼 수사에도 당당히 임해야 되고 또 탄핵이 되었다고 그래서 수사를 피할 수도 없는 거고요. 수사를 피했다고 해서 또 탄핵을 피할 수도 없는 거예요. 저는 이 두 개를 연관시켜서 탄핵에 집중하겠다고 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이 볼 때 결국 불응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밖에 안 될 것 같아요. 네, 박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저게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윤 대통령의 저런 심리는 이런 법 집행에 마저도 불응을 하고 버티면서 결국에 이제 본인의 강성 지지층이랄까요? 네. 여기를 이제 격발시켜서 네. 법 집행을 방어하고 그걸 보호막 삼겠다, 방패막 삼겠다 이런 건데요. 참 현직 대통령으로서 당당하지 못하고 저는 굉장히 초라한 모습, 굉장히 추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역대 그 우리 대통령들이 우리 헌정사에서 구속이 된 적도 있었고 또 탄핵도 이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만 어떤 대통령도 저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하물며 저분이 이제 법률가로서 평생 법으로 밥을 먹고 법으로 직업적 커리어를 쌓고 입만 열면 법치를 얘기하고 심지어 법치가 무너졌다는 이유로 저런 계엄과 내란까지 일으켜놓고서 정작 본인은 이렇게 법치에 불응하는 모습을 보이는 이런 표리부동하고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이는 걸로 봤을 때 우리 헌정사의 최악의 인물로 기록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강성 지지층을 촉발하겠다 뭐 이런 의도가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체포영장 집행에 있어서
가능할 것으로 보세요? 그 부분 좀 한번. 이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경호처가 지난번에 압수수색 영장을 막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건 형사소송법상 근거가 있습니다. 보안시설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시설의 대표가 네. 허락하지 않으면 압수수색을 못하도록 돼 있어요. 네. 형사소송법의 영장에 대한 유일한 예외입니다. 네. 근데 체포나 구속과 같은 인신구속 영장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상 그런 근거가 없습니다. 네. 때문에 경호처가 그걸 막는 순간에 공무집행방해가 되고 네. 다수의 위력을 행사하게 되면 특수공무집행방해가 된다. 이 점을 이제 공수처도 경고를 하고 있고요. 또 우리 경호법에 보면 경호 대상에 대해서 보호는 어떤 그 경호 대상을 향한 위해가 가해지려고 할 때 그걸 막거나 보호하도록 되어 있는데 영장 집행이 위해는 아니잖아요. 경호법상으로도 정당한 근거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경호처가 그렇게 하지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 거기도 다 공무원이고 공직자이기 때문에 헌법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를 또다시 하지 않을 거고 다만 본능적으로 이 경호 대상을 보호하는 것으로 훈련이 돼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경호처를 지휘할 권한이 이제 윤 대통령한테 없고요. 최상목 대행에게 있습니다. 최상목 대행이 이런 이제 공수처에 법 집행에 협조하라라는 얘기 한마디 하면 저는 끝나는 거라고 보고요. 문제는 이제 저 강성 지지층들이 어제도 관저에 몰려가서 경찰의 법 집행을 막겠다 이런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빚어질 수 있는 충돌입니다.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좀 강구해야 되고 또 그 과정에서 어떤 물리적인 충돌이거나 그로 인해서 불상사가 발생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점을 충분히 또 경찰이나 공수처가 감안할 거라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집행이 가능할까요? 저는 집행이 어렵고요. 네. 실제로 그리고 대통령이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 체포영장이 부당하다는 입장이 완강하기 때문에 경호처를 뚫고 이 집행하기 자체가 쉽지가 않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강성 지지자들의 일단 인간 방패가 형성이 돼버리면 그걸 어떻게 경찰에 뚫고 진압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자체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장 발부에 이어서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모습들이 생중계가 될 텐데 네. 그게 대한민국의 국격에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영장 집행을 강행하는 것도 위험하고 영장 집행을 실제로 집행이 돼서 그 과정에서 불상사가 생겨도 저는 정말 창피한 일이기 때문에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더 이상 대통령이 여기서 더 버티면 좀 구질구질해진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설명이 되겠어요. 영장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한 국민에 대한 개인의 인신구속은 영장에 의해서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법원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 영장을 법치주의의 총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이라는 분이 그 영장이 발부된 것에 대해서 불응한다는 것 자체가 법치를 깨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제일 중요한 이해가 되지 않는 게 대통령의 그 태도가 그동안 우리도 그렇고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비난했습니까? 이재명 대표 검찰의 수사, 검찰의 조사, 검찰의 기소를 다 정치 탄압이다, 정적제거다 하면서 계속 지금까지 저항해 왔던 거 아니겠어요? 지지자들 선동해서. 그렇게 비판했던 우리인데 그렇게 비판했던 대통령인데 지금 하는 것이 뭐가 다를 수 있겠느냐. 그 수사하는 기관의 정당한 수사, 그다음에 정당한 소환, 정당한 영장이 있다고 한다면 대통령은 다른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두 분의 말씀이 거의 일치하는 부분이 있는데 국민의힘도 사실 대통령이 당당하게 수사에 임하지 않으면서 상당히 좀 곤혹스러운 분위기입니다. 그렇죠. 그럼요. 그러니까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나 권영세 비대위원장한테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백브리핑 있을 때 굉장히 곤혹스러운 모습이더라고요. 그리고 당의 공식적인 입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개인적인 소회 같은 정도로 저는 말씀했다고 봐요. 특히 권성동 원내대표는 그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기자가 질문하니까 네, 물어봤어요. 물어보고. 이렇게 네. 깜짝 놀라는 듯한 네. 표정이었고 그래서 저는 우리 당이 그래도 만약에 있을지도 모를 선거를 치러야 된다고 한다면 대통령이 우리 당으로부터 주는 부담을 좀 줄여주는 그런 정도를 해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다음 현안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하고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면 임명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먼저 이번 결정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박 의원님. 일단 전 좀 유감스럽습니다. 그 대통령 권한대행도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선택적으로 임명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분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서 그분이 젊은 시절에 노동운동을 했던 경력이나 이런 걸 문제 삼아서 여당이 이념적 편향을 지적하는데 마치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제 그런 여당의 입장에 동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미 이건 국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2명 1명을 추천하기로 했고 네. 그리고 청문회 인준 절차까지 거쳤는데 그 과정에서 내란 사태가 일어나고 여당이 보이콧을 했습니다만 이미 다수의 의사가 형성된 거고 그 자체가 합의입니다. 근데 이게 합의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식으로 임명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 국회에서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장관 후보자들 다 임명하지 말아야 된다는 논리거든요.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런데다가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선출이라고. 국회가 선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네. 헌법에 명시되어 있고 법률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좀 위헌성을 갖고 있다. 최상목 아마 권한대행은 약간의 고육책으로서 지금 워낙 정치적 대치가 가파르기 때문에 두 사람만 우선 임명을 하고 나머지는 상황을 보겠다는데 그 자체도 적법한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거부권 행사라는 건 그렇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처럼 이 대통령 재량이 거의 없는 그 부분은 잠깐 좀 이따가 얘기를 할까요? 네, 김근 실장님 이 예. 부분에 대해서 박 예. 의원님 얘기에 대해서. 저는 최장목 권한대행이 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하고 1명을 보류한 것은 저는 절묘한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 본래 헌법재판관 셋인데 국회 네. 추천 몫이 셋이거든요. 네. 근데 국회 추천 몫 셋은 뭐 어떻게 정한다라고 절차가 규정돼 있지는 않습니다만 통상 여당 1명, 야당 1명, 그리고 여야 합의 합의로 1명입니다. 한 명이죠. 네. 본래 이게 정신이었어요. 네. 그래서 과거에는 제3의 교섭단체가 바른미래당이 있었기 때문에 네. 여당 1명, 야당 1명, 1당 하나, 2당 하나 하고 3당 하나를 줬던 겁니다. 근데 지금은 3당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누가 그러면 세 번째 이 TO를 누가 행사를 할 거냐 가지고 계속 민주당은 자기가 하겠다는 것이고 국민의힘은 그렇게 동의 못 해주겠다 하면서 미뤄온 거거든요. 그 기간이 좀 오래 갔죠. 그럼요. 그러니까 저는 최장목 대행이 여당 1명 몫, 야당 1명 몫을 임명을 하고 제3으로 추천해야 될 몫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안 된 걸로 간주하기 때문에 합의가 될 때까지 보류하겠다고 한 것은 제가 볼 때 논리적인 타당성이나 명분에서도 저는 아주 전 절묘한 신의 한 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래 헌법재판소 국회 추천 몫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논리로 하니까 저는 민주당에서도 기분은 나쁘겠지만 그렇게 크게 저항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우리 당 입장에서도 헌법재판관 임명이 부당하다고 했지만 그런 논리적 구조에 대해서는 크게 반항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헌법재판관 임명이 미뤄서는 안 되는 이유가 대통령 탄핵에 대한 심리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온전체가 필요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2명을 해서 8명으로 하는 것은 9명까지는 미흡할 수 있지만 네. 그래도 충분한 정도의 합리성을 갖는다.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도 8명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보면 저는 정치적 논리, 그다음에 여야에 대한 설득의 논리, 헌법재판관의 정당성 논리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한 저는 신의 한 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이제 법이나 전례에 비춰서 8명의 헌법재판관 체제가 갖춰졌을 때 지금 시급한 탄핵 심사를 하는데 별 문제가 없는데 네. 근데 이게 여야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3부에서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좀 마무리를 예. 해주시면. 왜 그러냐면 합의가 된 겁니다. 2대1로 추천하기로. 그러나 그 뒤에 여당이 보이콧을 한 거기 때문에 네. 최장목 대행이 합의가 없었다고 얘기하는 건 타당하지 않은 주장이에요. 알겠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3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네, 새해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그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 이어가겠습니다.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역할이 제한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인데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의 배경 저기 박 의원님 좀 부연해 주시면. 근데 저는 그 제한적 권한 행사에 부합하는 결정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국회가 선출하고 형식적 절차로서의 임명이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헌법 체제의 현상 변경이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현상 유지입니다. 때문에 그걸 가지고서 뭐 권한대행이 할 수 없는 일을 했다 이렇게 지적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요. 다만 국회에서 3명을 선출했는데 그중에 선택적으로 2명을 임명한 건 제가 보기에 이건 지나치게 임의적이다. 때문에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을 했고 아마 권한쟁의 심판을 헌재에 청구할 가능성이 전 높다고 보고요. 그러면 헌재가 스스로의 완결성을 위해서라도 이걸 최우선적으로 심사할 가능성이 높고 조만간 구인 체제가 갖춰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어찌됐든 뭐 지난번에 한덕수 대행처럼 한 명도 임명하지 않고 그럼으로써 이제 탄핵 소추된 것보다는 나은 결과이기는 하지만 결국 이게 여야 양쪽에서 다 욕을 먹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된 데다가 지금 특검법 2개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제2 절차가 남아 있고 여야 간에 이제 제2 결과에 따라서 추가적인 협상의 여지를 열어놓긴 했습니다만 좀 아까 지적하신 바와 이게 빗대서 말씀을 드린다면 거부권 행사와 같은 그런 적극적 권한 행사가 오히려 권한대행이 해서는 안 되는 권한 행사를 한 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어제 최상목 대행의 행위도 위헌성 논란을 벗어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헌재가 지금 뭐 탄핵이 몰려 있고 권한쟁의 심판도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런 여력이 있을지 의문은 의문인데요. 잠깐 하나만 더 점검하고 가면 네. 최상목 대행이 아까 신의 한수, 네. 신의 한수를 뒀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내각 무력화는 막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신지 아니면 평소에도 이런 소신을 좀 한덕수 전 글쎄요. 대통령 예. 권한대행 때 밝혔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본래 최상목 대행이 한덕수 권한대행 시절에도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 가지고 이제 논란이 있었을 때 임명을 하는 게 맞다고 건의했다는 이제 기사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번에 이런 결심을 하게 된 것은 아까 말씀했던 정치를 복원시킨다는 기존의 입장을 유지하면서 그러니까 한덕수 대행이 가졌던 입장은 여야가 합의해 주면 언제든지 임명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야가 합의해서 다시 정상화시켜서 정치가 작동된다면 얼마든지 임명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는 선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크게 고려했던 건 저는 경제 위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게 지금 권한대행이 국무총리로 해가지고 시스템이 작동되는 건 우리가 여러 번 해봤습니다. 고건 총리 때도 해봤고 한교안 총리 때도 해봤고 그래서 이건 우리의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요. 근데 권한대행까지 탄핵을 해서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온 건 사상 처음이거든요. 그렇다면 경제가 그렇잖아요. 지금 달러 폭등하고 그다음에 민생이 지금 굉장히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이 권한대행 사태라고 하는 탄핵 사태라고 하는 이 정치적 불안정성이 경제위기에 미치는 효과를 저는 이 최상목 권한대행께서 상당히 경제관료 출신으로 오랫동안 경제를 들여다봤기 때문에 이 경제적인 그 흐름과 부작용과 영향이라고 할까요? 이런 걸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봤을 거라는 생각이 우선 들어요. 그러면서 저는 결심을 한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이것이 그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헌법재판관 숫자를 가지고 전부 자기 유리한 계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민주당이 3명을 임명 안 하면 탄핵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것도 9명이 돼야 안심할 수 있다는 생각인 것이고 우리 국민의힘도 3명을 임명하면 안 된다고 요구하는 것도 6명 하면 어떻게 해볼 만하다는 생각인 거 아니겠어요? 그런 정치적인 당리당략에서는 좀 초연하게 헌법재판소에 합리적인 정당성을 부여하면서도 정치를 복원시키고 그러고 그 결과로 경제적 불확실성을 좀 완화시키고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아마 생각에서 이런 묘수를 두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헌재의 탄핵 심판은 좀 탄력을 받고 그러면 적어도 내년 4월 18일 날 두 헌법재판관의 퇴임이 예정돼 있는 이 이전에는 판결이 나올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거다
이렇게 그렇죠. 다들 예상을 하더라고요. 나와야 되고요. 왜냐하면 그때 2명이 나가버리면 또 6명이 되는 거고 그때는 대통령 몫이기 때문에 정말 그때는 어렵습니다. 이번에는 뭐 국회 몫이니까 단순한 뭐 요식행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 4월 18일 이전에 결론이 나야 되는 그 절박한 스케줄이 있고요. 저는 아까 박원석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4월 18일 이전에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중 심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한쪽에서는 또 수사기관에서 또 이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속도감 있게 되고 있기 때문에 탄핵 심판은 이 수사기관과 기소기관하고 달리 뭐 엄정하게 짜가지고 혐의를 다 밝히고 증거를 다 해가지고 기소장을 쓰고 재판을 해서 유죄를 확정하고 형량을 주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유를 확인하고 그 사유가 그 지금 현재의 직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파면 사유에 해당하는지만 판단하면 되기 때문에 저는 4월 18일 이전에 나올 수 있어야 되고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 의원님이 앞서 그 거부권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국회 재표결 과정은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세요? 김 우리 시장님 먼저. 국민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그 제의 요구를 했던 거기 때문에 쌍특권 모두 아마 재표결 과정에서도 반대표를 던질 거고요. 저는 그래서 자동 폐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당에서도 일단 협상 여지를 열어놨기 때문에 일단 지금의 이 두 개의 특검은 자동 폐기되는 절차를 밟는다 하더라도 저는 이 두 개의 쌍특검 중에서도 김건희 여사 특검법만큼은 여론상의 부담도 있고 또 지금까지 계속 그 거부해왔던 거부권 행사해왔던 정치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과 협상을 해서 독소 조항 또는 그 유언적 요소가 있다고 논란이 되는 조항들에 대해서 여야가 다시금 좀 타협을 해서 새로운 안으로 만들어 온다면 저는 이제 그렇게 되면 5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되겠죠. 그 5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제발 여야가 합의하는 안으로 해서 만들어 왔으면 좋겠다. 또 그런 때는 협상 여지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박 의원님. 네. 이 민주당 입장에서 표면적으로는 반발을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탄핵 카드를 밀어붙일 수는 없는 상황으로 지금 가는 거죠. 그렇죠. 최상목 대행에서까지 탄핵을 하게 되면 지금 뭐 불확실성이 더 커지고 이제 국정의 혼란이랄까요? 이런 게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우려는 야당 내에서도 하고 있죠. 때문에 최상목 대행이 한덕수 대행과 같은 선택을 하지 않기를 바랬고 물론 야당 입장에서 보기에 불완전한 선택이지만 이제 한덕수 대행하고는 다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탄핵까지는 가지 않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앞서 이제 그 두 가지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제2에서도 그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부결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아 현재 지도부의 분위기로 봤을 때 다만 의원들이 거기에 이제 다 따를 건가. 지난번에 김건희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2명만 더 찬성을 했더라면은 가결될 뻔했습니다. 이 발표들이 나왔죠. 예, 이번에도 뭐 이제 특검 추천권을 문제 삼는데 그러나 이제 야당만 추천한 특검은 전에도 있었고 그에 대한 헌법 소원에서도 그게 합헌이라고 결론이 나서 그게 위헌적이다라는 지적은 타당하지 않은데 역대 특검이 여야 합의로 대부분 다 통과가 됐기 때문에 합의한다면 가장 좋겠죠. 만약 국민의힘이 그걸 가지고 정치적 협상의 의지가 있다면 먼저 예전에 한동훈 대표가 주장했던 것처럼 제3자 특검법을 내면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서 계속 이제 추천권의 위헌성 논란을 반복하는 건 역시 시간 끌기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각에서는 이미 이제 검경 공수처 다 수사하고 있고 국회에 이제 상설특검까지 발동이 됐는데 여기에 또 그 내란 특검을 더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옥상호가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네. 근데 수사권 논란이 있는 데다가 공수처 검찰 같은 경우에는 또 경찰은 이 혐의에 연루가 돼서 전직 경찰 총수들이 또 수사의 정당성이 있느냐 이런 각자의 결함들이 있어요. 때문에 특검이 이걸 수사를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게 타당하다는 데는 별다른 전 이론이 없을 거라고 보고 그 점에 있어서 이제 추천권을 행사하는 문제도 그렇습니다. 지금 어쨌든 포괄적인 당사자입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때문에 대통령이 저지른 범죄로 대통령을 수사하는 특검을 결국에는 뭐 여당이 추천권을 행사한다는 게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고집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일단 지금 이게 특검은 좀 급한 게 뭐냐면 기소가 돼가지고 재판에 들어가면 재판 중인 사건은 특검이 수사할 수 없게 돼요. 네. 윤 대통령이 기소가 돼서 재판에 들어가면 윤 대통령을 제외한 나머지 그러니까 이 부수적인 혐의들에 대해서만 특검이 수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 특검이 급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김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하실 말씀 저도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이제 쌍특검은 재표결이 가서 아마 폐기되는 수순이 될 거고요.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민주당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민주당이 이미 낸 세 번째 특검법 안이 예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범죄 수사 대상을 15개, 14개가 아니라 2개로 압축한 게 있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하고 명태균 게이트 2개만 수사를 하는 걸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좁혀놨고요. 네. 그때도 이미 민주당은 제3자 추천을 받아들여서 대법원장 추천으로 받아들여 놨습니다. 저는 그 정도 민주당이 세 번째 제출했던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라면 여야가 협의가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내란 특검법은 아까 우리 박 의원님께서는 지금 수사 권한이나 수사 주체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게 또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만, 저는 헌법재판소에서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가 이미 그 부분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이미 공조본하고 검찰에서도 이미 수사가 상당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상설특검에 대해서 내란 일반 특검까지 해가지고 최장 170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몇 개월을 한다는 겁니까? 그러면 이 내란 혐의와 관련된 광범위한 수사, 그다음에 소환, 조사를 조기 대선 있을지도 모르는데 조기 대선까지 끌고 가겠다는 정치적 의도밖에 설명이 안 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여기에 국회 네. 국정조사도 시작이 그렇죠. 됐습니다. 국정조사 계획서도 어저께 통과가 됐기 때문에 네. 저는 이러한 민주당의 내란 특검법에 대한 집착은 검찰이든 공조본이든 공수처든 이걸 못 믿는다는 국민 여론에 편승해서 대선까지 이 내란이라고 하는 정치적 소재를 계속 활화산처럼 키우려는 의도밖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여야가 합의해서 좀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보되, 내란 특검법은 좀 민주당에 참았으면 좋겠다,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여야가 국정협의체를 조속 가동하는 데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 차원에서 여객기 참사 국회 대책위도 좀 구성을 하고요. 근데 이제 어제 대표들이 만났는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추경을 요구했어요.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당에서 논의하겠다. 지금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한 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왜 계속 추경을 요구한다고 보세요? 김은희 시장. 그 과거부터 했던 그 지역화폐 예산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 연말에 벌써 오래된 일처럼 느껴집니다만 정기국회 예산심의 때 결국 이 부분에 대한 민주당의 요구가 합의되지 않아서 아마 예산을 예결위에서 단독 처리해서 지금 난리가 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재명 대표는 그 부분에 대한 자기의 정당성을 위해서 추경 예산을 요구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국민의힘이나 여당 입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가능한 게, 네. 지난 연말에 민주당의 그 다수의 힘을 이용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감액을 해서 끝내버렸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지금 민생도 굉장히 어렵고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금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재정을 통한 경기 부양이라는 또 필요성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마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여당에서도 추경 예산에 대해서 협의할 가능성이 있는 걸로 좀 열어놓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박 의원님. 무엇보다 이제 경제 민생 상황이 추가 경정 예산의 필요성을 저는 가져오고 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4조 1천억 원 예산안을 삭감한 채로 처리가 됐는데 전체 세해 예산안에 비하면 불과 한 0.5%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뭐 우리 경제나 정부 재정 운영에 심각한 차질을 빚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지금 여당도 필요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지금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도 자신들이 뭐 지역 예산을 비롯해서 네. 증액하려고 했던 예산들을 다 못한 데다가 지금 경제가 생각보다 더 어렵습니다. 게다가 이 네. 내란 사태로 인해서 더 이제 경제 심리도 얼어붙고 대외 신인도 악화되고 환율 오르고 이런 상황을 감안한다면 이번만큼은 여야가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신속하게 네. 합의해가지고 집행을 했으면 합니다. 네, 추경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